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제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광주 시민들께 송구하고 5.18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5.18 때 항쟁에 나섰던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하셨던 분들입니다. 전두환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한거에서 시민항쟁을 일으키셨고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오고 해산명령을 내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따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진 그 현장에서 또다시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다. 저는 어제 많이 좀 참혹함을 느꼈고요. 어제 제가 실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그러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외지에서 많이 오셨어요. 한 20, 30대 이상 관광버스들이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99명 중국인들 보도한 언론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뭐라고 하는. 거기가 특별판을 갖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뿌리는데 그 특별판 제목이 뭐냐? 5.18은 DJ 일당과 북한이 내통해서 만든 거다. 라는 그런 저는 근데 이 스카이 뭐 언론이라는 곳이 사실 원래 경제지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스카이가 저는 뭐 서울대 고대 연대인 줄 알았더니만 서초 강남 용산이더라고요. 서초 강남 용산이야.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여기가 어쩌다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뉴스를 내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그거 좀 한번 연구가 필요해요, 진짜로. 그 광주 가가지고 전혀 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냐? 그럼 이게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니다. 보수 진영에 있어서 그럼 조기재선 도움되냐? 안 되는 일이다.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허탈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무리수를 두게 되면요 역효과 많이 나거든요. 아 제발 좀 이런 앙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변수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양쪽 다 확신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광화문에서 이제 태극기 부대가 시위하면서 이렇게 새만 불리고 이랬는데 여긴 지금 능동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첫째는 법원이었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도면을 유출시켜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동 청소년법에 조사받아야지! 성관이 유착 설명해라, 민영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헌재가 물론 뭐 정치적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걸 뜸을 들여야 되는 건지 밥은 다 됐고 뜸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 건지 대해가지고 특히 헌재 공격하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가인권위원이라고 하는 김용원 의원이 부숴버릴 것이다, 헌재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발언하는 거 이거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인권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그런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에서 올려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겁하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존립 근거를 아주 박살을 낸 건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내란 목적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가 이거 직권조사하자는 안건도 올라갔어요. 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부당한 명령을 받고 그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의 이 인권 피해 무한정 결정을 안 하고 홀딩을 시켰습니다. 국민과 군인들의 인권 침해된 거는 전부 다 부결되거나 그냥 뒤로 미뤄졌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만 통과시킨 거예요. 김용원, 안창호, 한석훈, 이충상, 한정혜, 이한별 그 6분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요즘 또 이제 뉴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노상원 그 수첩 내용. 그 수첩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언론계, 문화계, 전직 운동선수까지 500여 명이 담겨 있다는 점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래서 500명 수집,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에서 뭐 이성중에 옛날에 영화 뭐 실미도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 뭐 그런 북에서 조치해서 더 나가서 헌법 뭐 법 개정에서 삼선 집권 구상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이 어떤 그냥 뭐 본인만의 생각 아니면 뭐 이게 누군가 교감해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별단 사람이 작전을 짜는데 작전의 수준이라는 게 삼국지나 아니면 그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에서 모티브 따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분이 망상가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망상 속의 소설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D-1일, D1, 그다음에 D+10일, D+11에서 50일 뭐 이렇게 하고 지휘소는 과천에 두고 전국에 5개의 수집소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HI다라는 게 아니 계엄을 하는데 은밀 침투 부대, 북파 부대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일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메모였다. 그런데 사실 A급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노상원 혼자 짠 명단이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치를 탐닉한 이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혼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명단이 너무 사사로워요. 조국 일가, 문재인 일가. 이게 뭡니까? 차범근. 사람들이 제일 이상했던 게 차범근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왜 차범근이지 하고 찾아가 보면 조국 전 대표 탄원서 썼거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런 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국 일가의 차범근까지 쓴 사람이 누굴까? 난 웬 여성이 떠오르는데. 방송 스킬이 참 많은 분이야. 그리고 그럼 이게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상의가 많이 된 거다. 왜냐하면 22번 공간에 찾아가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노상원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공간이나 이런 데 공간에서 22번을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구상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만남 횟수죠.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진들 쪽에서 나온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 계엄의 밤에. 어찌 보면 김용현과 노상원의 사이는 거의 동지적 공범 그리고 책사와 실행자 이런 관계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보면 뭐 헌법, 법 개정, 뭐 삼선 집권 이런 구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어쩌면 이 모의는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줬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도. 왜냐면 이거는요. 헌법과 법 개정과 삼선 집권 구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위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이거에서 노상원이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국명이 제대하고 나서 안산에서 그렇게 이제 생업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계속 물어봤대잖아요. 본인이. 군산 내려가지고 계속 나도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반대 세력에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고 친위 쿠데타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 좀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김태호 제1안보실 차장이 이제 계엄을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못 믿겠는데 어찌됐든 계엄을 늦게 알고 대통령실로 부랴부랴 갔는데 거기서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랬더니 김용현이 씩 웃으면서 완벽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을 꿈꿨던 거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해서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겠다라는 구상 속에 저런 메모가 나왔다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결국은 영구 집권이에요. 삼선 집권이었으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명분이 없어요. 장기 집권 플랜 내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좀 저는 계속 보면서 네. 아 정말 이 망상이 실행될 뻔했다라는 것이 섬뜩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실행하려고 기획하고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보수주의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인정하면서 평소 대통령이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부의원님. 예전에 말이죠 부승찬 의원 쓴 책에 의하면 경호처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현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동의중에 수석, 거의 이제 승승장구. 아니,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은 노상원 버거보살이. 그래요? 수석은 노상원은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인 거고 그다음에 김용현은 한 7, 8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다 나올 군에서 때 엘리트들. 엘리트들이죠. 육군 사관학교장을 상업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8명인가 9명 받는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사단 사단장을 할 때 병장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병장을 영웅화하는 걸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인데 연대장하고 이제 법적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장군을 진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동기생인 임모영을 사상장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은. 진짜 한민구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 한민구한테 가서 개하고 그다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선배한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송영무 장관한테도 그냥 막 로비를 엄청 한 거예요. 자기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한이 많았는데 그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김용현은 사성장군이 안 낸 거에 대한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자기 꼬봉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이종섭, 런종섭이라는 이종섭 삼성장군이죠. 신원식도 자기보다는 1년 선배지만 삼성장군. 그래서 그리고 사성을 안 치고. 사성장군은 저 먼 남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런 데 대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주는 거죠. 야, 얘 진급시켜. 얘 진급시켜. 그러는 과정에 곽종근 사령관이 4차 진급을 삼성장군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2차 진급까지는 그냥 2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3차부터는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포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4차에 삼성장군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이 요리해주고 김용인이 뭐 충성을 다할 군인들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니 어느 정부가 삼성 장군을 데려다가 밥 해주고 폭탄주 먹이고 이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구 유튜버 계속 유튜브 방송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곽정근 사령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삼성 장군을 시켜줬냐? 정말 나를 쓰고 버리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한탄이 좀 있더라. 아, 곽종근 전 사령관이에요. 예. 아, 운동 많이 하시네. 아유, 예. 네. 독보적이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어쨌든 탄핵 심판 막바지에 이제 도달한 만큼 여야 어떤 잠룡들의 움직임이 관심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사실 한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SNS에 이제 아예 그냥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해서. 근데 우리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친한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김상우 의원님? 예, 그래서 소수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대표님 언제 움직이는지는 뭐 저도 페이스북 보고 알았는데요. 또 뭐 개인적으로 뭐 통화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시고? 통화하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을 묻거나 뭐 말씀 주시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근데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누구로 세우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렇죠.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보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극우적이고 반보수적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당내 지지율 1위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네, 보수의 가치 훼손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님 또는 유승민 선배님 아니면은 뭐 오세훈 시장님도 그런 범주이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뭔가 좀 합리적이고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분께서 대선 후보가 되는 좀 그런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보수 진영이 아무리 기존의 보수와 결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해도요. 그 김문수 효과, 김문수 장관이 끌어들이는 그 중력의 힘, 이 블랙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뭐냐면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론자들과 약간 동조하려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본투표로 3일로 바꾸고 뭐 사전투표 없애자 이랬거든요. 현수막도 막 걸고. 이게 정확히 부정선거론자들이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이제 드러내면서 그 방향으로 서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블랙홀 효과, 김문수 장관의 효과. 아, 역시 하려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 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언더 73이라는 그 방송인 거 거기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과 연계를 강조하려는 그러니까 뭐 김현철 이사장 이렇게 오시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를 성진하는 우리 국힘의 소장파 한꺼번에 다 찾아주셔서 사실 아버님이 아셨다면은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짚었던 그 무덤입니다. 경선에서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왜냐면 YS 대통령이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대단하신 분은 맞고 우리가 또 그분을 기려야 되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우리가 평생 여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원색적으로 들은 대로면 영삼이가 IMF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김대중 노무현한테 정권 내주고 그다음부터 주고받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전통 당원에 많아요. 아하. 그래서 의외로 YS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인기도에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따라가겠다 하는 순간 보수의 주류지층한테는 약간 멀어지는 감이 있는 거죠. 보수의 주류지층은 선명하게 경제 발전 실정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것이 자부심인데 민주화는 약간 보수의 자부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YS 대통령이 존경받을 만한 분인 건 맞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동훈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는 아직 멀었다. 뭐 저도 초보지만 한동훈은 그냥 목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련. 네, 잠깐 피었다. 봄에 잠깐 피었다. 많은 인물 같은 생각이 이번 계엄도 그렇고 계엄에서 너무 갈팡질팡했잖아요. 일관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 메시지가 국민들은 강하게 각인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인물 자체가 제가 볼 땐 이제 한때 봄에 피는 목련, 벚꽃 피기 전에 피는 목련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를 하려면 동백꽃이 돼야 돼요. 이 한파에
피어서 오래 가야지. 역시 제주도. 아, 그렇지. 역시 제주도. 이 지금 진행자께서 목련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안 잡아주고 계셔. 뭔데? 예? 김포는 아직 서울이 안 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메가서울. 목련 꺾일 무렵 김포는 서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만. 그 얘기 계속 하시는 아니, 그만. 그래요? 아, 그거야? 저는 전라도나 동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야.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지금 등장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지금 전부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야 탄핵 인용될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거 그거는 신선미도 떨어지고 세대 교체론도 맞지 않고. 네. 우선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은 굉장히 본인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쉽지 않다. 김문수 블랙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지지율 같은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대 교체론이니 뭐니 뭐 이런 그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일성으로 갖고 나온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볼 거냐? 한가하네. 지금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극우와 손절하겠다. 폭력적인 세력과 소위 반체제 세력과 손절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내가 젊고 감각이 좋지. 내가 세련됐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일성으로 갖고 나오시면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이번에 뭐 이기든 지든 별로 이기기도 쉽지 않고 저도 그다음에는 쉽지 않다. 최근에 이제 김근식 씨가 방송 나가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젊을 칭송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가 이분이 끝나고 가는데 카땡땡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땡땡. 이게 참 사람이 젊다는 게 내 정치를 새로 한다는 게 이런 신선함이 있구나.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이동 경로나 이동 방식을 택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준석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소탈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탄다고 소탈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은 그냥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전형적인 70년대생을 60년대생이 홍보하면서 발생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 주시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이거 갑자기 아니, 처음 물어본 거야. 요건 얘기해줘야 돼. 처음 물어본 거야. 저는 항상 사다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얘기하고요. 적어도 본인이 노력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상계동에 살면서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게 장식이 형의 집에도 그리고 상욱이 형네 나중에 집에도 구수창년 집에도 적용되는 삶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럼 교육부 장관 여태간에 드디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네. 알았어요. 점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이죠. 오늘 저는 김상욱 의원 보면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이게 항상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레비스키라는 교수하고 지블렛 하버드대 정치학과 수업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폭력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세 가지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선거 부정론 얘기하고 있죠. 내란과 폭동 거기에 옹호하고 있죠. 그다음에 극단주의 아스팔트 세력과 손잡고 있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그들과 갈등을 빚고 하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는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민주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우리 당에서 하는 역할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말하는 톤을 들어보시면은 일부에 나왔던 분이랑 되게 비슷하다 느끼지 않으세요? 아 유승민 의원하고 극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까?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어디선가 듣던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요. 그 저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뭐 맞아보고 했지만은 그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건 다 경험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저 당 안에서는 성골이 될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 네. 마늘다음으로 유명한 게 김상욱입니다. 거기 나온 것 중에. 그래서 저는 김상욱 의원이 TK의 본류가 되는 순간 저 당은 보수주의가 바로 잡힐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살렸다고 봐요. 안 그랬으면 지금 더 심하게 휩쓸려 갔을 건데 국민의힘에도 진정한 보수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자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주진우라든지 조정훈 의원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너무 많이 다르네. 아니 왜냐하면 보수지만 민주주의에서의 경쟁 상대인 거고요. 경쟁자인 거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또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나중에 또 각 당의 또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을 때 날카롭게 또 이렇게 대립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요용산 참모들께서 이제 접견을 마쳤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준비하느라 바쁜데 왜 찾아갑니까? 좀 재판 준비 그쵸? 재판 준비하게 내버려 둬야지 굳이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뭐 구치소 앞에서 차례상 차려놓고 뭐 절도 하고 하던데 이거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차례상이에요? 아니면 세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세배상이라는 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왜 차례를 지내고 앉았냐 그랬더니 바보야 세배야 이런데 전 떡국 놓고 앞에 세배하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족이랑 태극기는 놓고 이건 빚기에 대한 모독 아닌가 이건 약간. 성조기, 태극기, 떡국 한 사발 이렇게 돼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조합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러 가는 게 저는 이 타이밍이 전략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게 뭐 방송국 멘트긴 하지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고 만나면 안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이렇게 조용히 하시고 왔으면 온 대로 그냥 이렇게 맞이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분명히 할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자꾸 지도부에 있는 제 표현으로는 아저씨들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탈 행보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님께서 우리 당 이탈이 많다고 하시는데 국민의힘에 저도 있습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남아서 우리 국민의힘에 아니 탈당은 안 하셨어요 그분들도. 더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그 쌍권총 브라더스 여기는 계속 이제 이런 오른쪽으로 가는 쌍권총 브라더스가 권성동, 권영세 그렇게 이제 쌍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행보에다가 탄핵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대통령 붙드는 행보를 보인다? 뭐 이제 뭐 당 지도부로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아까 그 세 가지를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놓고는 하지 않는데 묵인 방조하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거. 근데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사람은 그런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리 때문에 의리는 조폭들이 먼저 챙기는 거고요. 사실은 법과 원칙을 먼저 챙기는 게 보수 정치인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책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폭동을 잘못했다, 폭력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조하고 옹호하는 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계엄은 잘못했어. 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다음에 사실상 그분들을 옹호하는 거.
가장 경계해야 돼. 사실은 저 부부 싸움 할 때 상대방을 제일 열받게 하는 게 그거 잘못했어. 근데 말이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근데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게 것 자체를 어딨어요, 사실. 자, 이제 경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우선 말씀이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네. 우리나라 사회 갈등이 엄청 심해지고 네, 네, 네. 있는데 네. 그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진영 논리가 더 공고화되는 제일 큰 이유가 정치인들의 정치 계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편을 들거나 등등 하는 것들도 정치적 이해 계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남동 일이나 뭐 저희 당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사회 갈등을 야기하거나 사회 갈등을 자극해서 당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저는 한편으로는 한남동도 그렇고 이번에 설 명절에 가서 차례, 뭐 세배 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윤한테 쓴소리를 못하고 대통령에게 그거 안 됩니다라는 반대를 못하고 법도 위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렇게 몰려가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의 윤을 만들었다. 지금의 내란을 만든 세력들은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죠. 뭐 바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뭐. 저는 근데 변호인단의 상태를 보니까 이 백방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제 생각엔 재판 진행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는 거의 나 제발 탄핵해주세요 수준이에요 거의. 계속 자백해. 그러니까 자백하고 애초에 이 법률적 방어 전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게 큰 방어 전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내란죄는 그 목적성을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란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계몽용이다. 경고를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목적성 부인하려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탄핵 심판정에서 나오는 진술이 형사재판정까지 비슷하게 나간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목적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야 김용현이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하고 계속 아래로 넘기는 식의 거기는 이제 그 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재판정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개를 구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구속되고 나서 그걸 정치의 선동의 자료로 만들어서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책도 쓰고. 인용해서. 지금 네 그렇죠 나의 투쟁. 나의 투쟁. 지금 그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극우 세력들한테 응원한다, 고맙다, 또 폭동을 마치 일으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자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저 이제 김성욱 사실 의원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 예, 예. 김성욱 의원님도 이제 얘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저희 당 뭐 주류적 의견과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 수괴죄는 뭐 정말 재판 절차 협조를 한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계산이 다 맞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으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재판. 그러면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치는 역할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 또 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려는 또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층 단합 효과를 내고 이것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무결점을 지켜야 돼요. 무결점을 지켜야 되니 어떤 증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아니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층을 모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전 이렇게 흘러갔을 때 국민의힘에 대형 폭탄 터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윤석열 통한테 이렇게 쌍권총이 가가지고 막 물안도 드리고 하면서 받아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야 어떻게든 대선 이겨가지고 나 사면시켜라.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이게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선을 이길 것이냐 본선을 이길 것이냐. 일단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봐봐요. 아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네.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연속 탄핵이 되거든요. 다시 후보 안 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안 내야 돼요. 제일 좋아하시네. 맞죠? 동의하죠? 후보 내면 안 돼요. 후보 내면 안 돼요, 사실은. 둘이 악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견 일치할 때는 이렇게 또. 아니 그런 말이죠. 여기서 사실